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개거리들 들고 오셨나요? 네, 음료수나 따뜻한 차나 뭐 준비하시고 목을 축여가면서 오늘 1시간 뜨개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벌써 우리 그룹에서는 이 패키지, 물론 저도 다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어 보시면은 한 3시간? 저는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느렸는데,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작업을 했더라면은 뭐 2-3시간 안에 후딱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숄입니다. 뜨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레이스 숄이니까 커들포드샵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또 제가 여러가지 착용 방법 이런 거 좀 올려놓은 거 있죠. 지금 요즘 날씨에 하기 딱 좋은 그런 뿌띠 스타일 좀 독특한 모양의 나뭇잎 레이스 모양의 그런 숄입니다. 그래서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인증샷 남기셔서, 패키지 구매 후 인증샷 남기셔서 같이 칼 그룹에서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간 참고하셔서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무슨 뜨개를 들고 오셨나요? 제가 그 그룹에서 뜨개 관련된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은 또 질문 뭐 이런 거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늘 그렇지만 아무도 질문이 없으셔. 질문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지금 다 만드신 분도 그룹 내에 벌써 계시기 때문에 뭐 반나절 정도 잡고 있으시면은 다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은 다른 거 잡고 오늘 뜨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다들 뭘 만들고 계시는지 좀 보시면서 뭐 질문, 평소에 궁금했던 점, 그 다음에 뜨개에 관련된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뜨개를 즐기면서 1시간 동안 수다를 떨 거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영상통화 참여하시면 같이 이 그룹을 지켜보시는, 이 라이브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이 보는 가운데 수다를 떠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마 여기 그 코멘트 섹션에 아마 같이 이야기하는 그 화면이 2개로 쪼개져서 나눠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나는 공방장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누르시는 분들 네, 받아드립니다. 적극 받아드립니다. 네. 나는 우리 집을 자랑하고 싶어. 네, 카메라 켜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랜선 투어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뭘 뜨고 계신지. 저는 지금 우리 지금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워크숍 하나 더 하고 있죠. 리프버드 가디건, 네, 리프버드 가디건 지금 뒷판 마무리 하고 있고요. 오늘 1시간 뜨개 이야기를 보낼 텐데, 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알고 싶은 거 물어보시면, 네,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또 1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우리 유튜브를, 공방장 채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금요일날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 보시기는 참 열성적으로 보시는데, 참 말씀들이 없으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요일마다 우리가 뭐 샵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때마다 늘 신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어떤 도움들이 되시는지, 사실 저는 물론 대부분의 것들이 90% 거의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들포드 샵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SNS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커들포드 샵은 광고 비용이 빵입니다. 광고 비용이 빵.
그러니까 어떤 위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몽땅 좋은 제품을 이제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데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어떤 이런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요즘 세상에는 광고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비용이 광고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 들어봐도 뭐 치킨집 사장님 뭐 그런 거 여기 뭐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단지니 광고니 이런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집에 전단지가 오면 제가 전단지니 이런 걸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 7년 전에.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면서도 스스로 되게 의아했던 게 나는 집에 온 전단지는 무조건 쓰레기통이거든요. 보질 않아요. 뭐 전단지 오는 거. 그거 주는 게 더 싫어.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정작 나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너무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런 거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좀 더 좋은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알아야 샵을 알아야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오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런 SNS에 정말 뜨개인이 평소에 즐기는 게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뜨개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컬러포드 샵이 추구하는 이런 의상 작업이라든지 니트웨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은 워크샵이나 칼이나 이런 걸 좀 종종 더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 전에는 투표를 받아서 어떤 작품을 제가 샘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리는 걸로 또 한 1년을 했었어요. 뭐 워크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만드는 어떤 걸 투표하는 재료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뜨개의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컬러포드 샵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이것저것 수다를 떨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뜨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불현듯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그런 질문 있죠? 뜨개에 대해서 네, 물어봐 주시면은 또 아는 거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면 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프 카디건 앞판 뜨고 계시네요. 네, 이거 뒷판입니다. 뒷판. 네, 니사라님 혹시 여기 리프버드 카디건 그룹에 참여 중이신가요?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번 주말에 이제 다음 파트 준비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거를 다 끝내놨어야 되는데 제가 집에 급히 들어가면서 또 이걸 놓고 갔네요. 샵에. 트위드 모헤어는 맨살 느낌이 어떤가요? 트위드 모헤어 요거 얘기하시는 거야?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 요게 이제 요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CV 니츠 거. 실크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 실크 클라우드는 훨씬 부드럽고 풍성하고 기모감도 훨씬 많고요. 약간 좀 몽실몽실한 그런 느낌이에요.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는 조금 뻣뻣하고요. 살짝 기모감도 살짝 덜해요. 물론 웹 블로킹을 하시면 둘 다 기모감 많이 살아나지만 뜨는 자체로는 바늘에서 실크 클라우드가 훨씬 미끄럽고요.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는 그닥 미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네, 조금 요 심지가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 클라우드는 한 겹을 떠서 의상을 만들기가 살짝
초보나 중급이신 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트위드 실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 겹으로도 중급이신 분들 정도면 뭐 손쉽게 뜨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커드보드 카페로 샵 옮기는 신 건지 문득 아니에요. 카페는 이벤트나 이런 거가 있을 때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카페에 지금 요번에 이제 이벤트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추석 때쯤, 지금도 원래는 한 이번 주 정도 되면 벌써 한 3주 정도 전부터 그 생각을 계속 해오고는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카페에서 어떤 이벤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대구는 지금 그렇게까지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 정도로 막 산발적으로 예전처럼, 우리 한 3월 달에 여기 되게 심했었잖아요.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수도권에 한동안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대로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뭐 다른 샵들이나 카페나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그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이벤트를 벌리게 되면은 어쨌거나 사람이 가까이 앉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괜찮아지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괜찮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딱히. 그죠? 그래서 그냥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계속 이럴 거라니까 언제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점이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경제활동을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다 중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주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하고 있던 게 있었고, 그래서 투표 설문조사도 했었고, 뭐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딱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지. 아무래도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안전한 게 우선이죠. 루나로 뜨고 있는 1인입니다. 루나로 작업하시는구나. 샵을 또 옮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배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기는 창고도 있고, 카페는 여러 사람들이 꼭 뜨개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2층에 니트스 라운지가 있어서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샵을 옮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배송이나 이런 문제가, 거기서 배송이 나가는 게 조금 불편해요. 여러 가지 빨리 배송을 해드리기가, 여기가 패키징 하기에는 훨씬 좋고, 여기는 드나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패키징을 핸들링 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역 같은 것도 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품 같은 것도 훨씬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옮기질 않아요. 카페에서는 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뜨개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장소를 옮겨서 뭐 카페에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아니고, 가끔씩 그 카페에서 뭐 레슨을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 어떤 수업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커트보드 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용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품군도 그렇고 다루고 있는 작품도 그렇고 난이도가 꽤 있어요. 난이도도 꽤 있고 완성도도 높고
근데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처음 뜨개를 배우는 사람이 잠깐 원데이 클래스 하듯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도 불가능하고요. 이벤트를 할 수는 있겠죠. 이미 뜨개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랑. 그렇지만은 처음 뭔가를 배우시거나 이제 뜨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어떤 모양을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거기 자체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네, 우리는 소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소품을 하지 않아요. 거의가 소품 정도는 뭐 의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품 정도는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품 수업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뜨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밴드 내에서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뜨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는 몇 가지 채널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제가 보는 채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모를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에버리지로 한 10개 채널 정도 구독하신다고 해요. 유튜브 통계를 보면은. 근데 저는, 물론 이제 협력 업체도 있고, 거기 연관된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채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보는 채널이, 한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몇 가지 리스트들도 있고, 그건 이제 일에 관련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뜨개를 하면서, 자주 보는 몇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뜨개에 관련된 거를 주로 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는 평소에 뜨개에 관련된 거를, 많이 보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많이 봐요.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채널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뜨개에 관련된 채널 궁금해 하실 테니까, 최근에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올라온 채널이 하나 있어요. 아네 앤 칼로스.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크리스티 글라스 니츠 채널도 소개해 드렸죠. 크리스티 글라스 니츠는 스폰서십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제품의 대부분을 제가 다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스폰서십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래도 스폰서십이라는 게 100%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하는 정도고, 가끔 예쁜 거 나왔을 때, 왜냐면 그분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원래 모델 출신이에요.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착샷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인보다 조금 프로페셔널한 게 있어요. 뭐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자주 보기도 하고요.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네 앤 칼로스 채널이 있습니다. 아네 앤 칼로스를 아시는 분들은 한국에는 인형으로 더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죠. 인형 책도 한국에서 출판이 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원래는 아나라는 아나 앤 칼로스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아나라는 분이 사실 디자이너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업체에서 노스페이스 맞죠? 노스페이스 맞나요? 아웃도어웨어 거기 디자인도
맡으셨었고, 그 다음에 꼼데가르송도 굉장히 오래 수석 디자이너로 계셨고, 그리고 여러가지 스포츠웨어랑 스포츠 기어, 그러니까 노르웨이니까 거기에 이제 스키나 이런 거를 즐기러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스키웨어, 스키용품 이런 것들 회사 디자인도 많이 참여하셨고, 특이하게도 뭐 자전거 디자인 뭐 이런 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였어요. 또 그 아나라는 분이 텍스타일 텍스타일이 뭐죠 한국말로? 섬유 공예 뭐 하여튼 그 섬유를 그러니까 디자인 말하자면 이제 옷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대학교에 또 교수직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패브릭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천을 많이 디자인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영감을 받는 내용은 그 노르웨이나 그 다음에 그 스위스랜드나 뭐 요런 권에 있는 곳에 중세시대 문양, 그 다음에 또 북유럽풍 문양, 그런 거에 기원을 찾아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 그 종교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종교나 아트나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성당이나 이런 데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아니면 벽화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원이 되는 어떤 문양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 문양이 비슷한 문양이라도 나라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로 영감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문양들은 대부분 그렇게 중세시대 노르웨이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문양들, 그 다음에 종교나 이런 그 벽화나 그런 데서 관련된 문양들, 그리고 아주 그 오래도록 노르웨이식 방식의 뜨개에 관련된 옛날 문헌 이런 데서 많이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또 디자인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꼭 뜨개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디자인 하신 것들 보면은 뭐 스포츠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 기어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 하신 거 보면은 좀 약간 그런 중성미가 조금 느껴지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그 아나라는 분은 집안 자체가 또 약간 이런 텍스타일 쪽에 굉장히 그 관련이 많은 집안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할머니 때도 다 이제 이런 텍스타일 계통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기 굉장히 많으신 것도 있어요. 옛날에 올린 그런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자기 집에 갑옷처럼 내려오는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만든 그런 의상들, 노르웨이 스타일의 니팅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하고 보여주시는데, 꼭 그거를 뭐 카피를 하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나라마다 조금 이 뜨개의 양식이나 기원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은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써놓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문헌들. 근데 이런 문헌들은 물론 다 원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뜨개에 대한 기원이란지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떤 정의가 내려진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진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예전에 이제 재미삼아 옛날 문헌 중에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 옛날에 나온 이 기원이 어딘가, 뭐 뜨개의 기원이 어딘가, 근데 나라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틀려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뜨개가
남성의 공예였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나라들의 이 뜨개랑 그 다음에 매듭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 뜨개랑 매듭이. 그리고 위빙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위빙이랑은 조금 갈래가 다른 것이, 뜨개는 조금 더 이 매듭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이 매듭 공예들이 대부분 남성적인 기원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도 아마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위빙은 오히려 여성들의 기원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천을 만드는 이거는 여성의 기원을 둔 나라들이 꽤나 많은데, 그 매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에 관련된 게 많았거든요. 사냥이라든지 수렵 활동 이런 거서부터, 옛날서부터 이런 거에 기원이 된 게 많았기 때문에, 뭐 낚시를 한다든지 그물을 엮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남성적인 공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기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면 예전에 뜨개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바이킹 니팅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옛날엔 동물의 뼈를 가지고 의상을 만들거나, 예, 뜨개의 기원이 되기도 했던 그런 공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들을 보면서 그 선조, 그 나라 문화권 안에서의 뜨개는 어떤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할머니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어떤 문양이 유행을 했는지, 어떤 무늬가 대중적이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던 그런 에피소드들은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던,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원이라든지 뭐 할머니 때가 만든 거에 대한 뜨개물을 가지고 뭐 편물의 엮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뭐 그 시대에 유행했던 모양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뜨개에 깊이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회수는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조회수는 많고, 조금 뭐랄까 팀이 있다 보니까, 영상팀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영상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내용이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가는 것 같긴 하고, 요번 토요일날,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모르겠어요. 요번 토요일날 5시인가 7시인가 그 라이브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같이 뜨개하면서 1시간 30분인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마 노르웨이 타임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일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라이브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2번인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이었어요. 항상 거기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5시, 6시 요 시간대가 한국에 한 4시인가 뭐 3시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완전 새벽에. 저도 뜨개를 하면서 이제 보면서 댓글을 남기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가 요번에 그 아인 카로스가 작년 초에 로완의 수석 디자이너 멤버로서 또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그 로완의 그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을 출품하고 계시는데, 작년 것도 제가 다 구매를 했고 다 봤는데, 사실 작년 거는 약간 그냥 그 소장용으로 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작년 거는 호불호가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좀 많았어요. 막 그 뭐랄까, 사실 그 옛날에 로완 스타일이 보면은 케이트 패셋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석 디자이너로 계셨을 때는 굉장히 아티스틱한 그 80년대 풍들이 굉장히 좀 흔했단 말이죠. 아마 그 로완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최근 10년 안에 들어서 로완의 디자인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패턴 자체도 조금 대중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뜨개가 대중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아티스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뜨개의 진짜 그 뭐랄까 예술적인 부분, 그림을 그리는 이런 스타일,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그 80년대 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었죠. 케이프세트님이 수덕 디자인을 그만두시고 나서는 사실 그런 풍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수석 디자이너들이 콜라보를 거쳐갔지만, 요번에 그 아네 칼로스 디자이너 팀이 조인할 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저도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노르웨이 풍의 문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컬렉션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노르웨이 풍을 본다는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옷 화려함 뭐 이 정도, 뭐 약간 빈티지 모양의 화려함,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해에 아네 칼로스 채널 가보시면 최근에 지금 컬렉션을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컬렉션 북을 다 구입을 했는데, 요번 거는 딱 제가 그 예전부터 봐왔던 디자인의 뭐랄까 로안의 그런 줄기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으면서 아네 칼로스의 어떤 개성도 확실히 묻어나는 디자인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르웨이 문양을 가져다가 디자인에 확실하게 응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옛날풍 아닌 현대식으로 감각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번 컬렉션은 소장 가치가 높다고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유니섹스 컬렉션이 나왔거든요. 유니섹스 컬렉션, 작년에는 유니섹스가 아니었어요. 몇 가지는 유니섹스로 입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 나온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유니섹스로, 전체가 다 유니섹스인데, 다 예뻐. 다 예쁘고, 그 중에 몇몇 문양은 약간 그 여러분들 디자이너 중에 그 알렉산더 웽이라는 디자이너 있죠. 그 사람의 어떤 느낌도 좀 나요. 문양 자체가. 약간 그 알렉산더 웽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랄까 약간 왕관 비슷한 그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큰 문양이 휘장처럼 많이 쓰인 그런 니트웨어를 디자인을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잘 살아있는 그런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 뭐 거기 있는 거 가디건도 이쁘고 스웨터도 이쁘고 다 예뻤는데, 사실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유니섹스이기 때문에 뭐 남자가 입어도 여자가 입어도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색깔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또 골랐는데, 이거는 유니섹스라고 하기에는 사실 여자한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요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그 노르딕 장갑도 보이죠? 노르딕 장갑. 이것도 문양이 그 전통 노르웨이 전통 문양에서 가지고 온 그 문양을 가지고 이 장갑이 디자인 됐어요. 딱 노르딕 장갑 아시죠? 그 앞에 삼각형으로 된 딱 그 트레디셔널한 모양, 그 모양 그대로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동그란 그 고리가 연결된 듯한 요 문양도 벽화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온, 네, 그런 거를 따가지고 온. 근데 이제 그 요번 최근의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이 문양들이 어디서 왔고 기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디자인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제가 이제 요번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에는 저희 아버지 그 크리스마스 베스트를 떠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베스트를 떠드렸는데, 올해도 근데 1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작년에 그 블로깅을 할 때만 해도 와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이랬는데 벌써 1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때가 올 텐데, 올해도 아버지 거를 할지
아버지에게 입히고 싶은 옷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 컬렉션에서 나온 것 중에 제 눈길을 많이 사로잡았던 이겁니다. 네, 아리라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딱 유니섹스 느낌이에요. 이 가디건이거든요. 가디건인데 여기 뒤에 이게 약간 알렉산더 웨잉 느낌이 있어요. 이 뒤에 휘장이 어마무시하게 휘장이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저 뒤에 보이시죠? 저거 하신 분들 아덴트에서 인타샤 기본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저 아덴트 우리 워크샵 했을 때 우리 인타샤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거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게 딱 인타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기초, 저 아덴트의 모든 기초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줄무늬, 그 다음에 인타샤. 똑같아요. 네, 문양만 틀릴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와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서 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타샤 워크샵 이미 저기 참여해서 기초를 터득하신 분들, 저것도 중급이에요 사실 여러분, 패턴상으로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작품 작업이 가능하세요. 이것도 중급입니다. 난이도도 똑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로아는 항상 안 좋은 게 뭐냐면 차트 리딩이 눈알이 빠진다는 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컬렉션 중에 한 10년도 더 된 작품이었을 거예요. 10년 정도 된 그 애니버서리 컬렉션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로안 거를 몇 개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로안을 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패턴이 불친절해. 로안은 정말 불친절한 게 뭐냐면 그 패턴 쓰는 방식을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수해요. 다른 거는 많이 변했는데 그거 하나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로안은.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타일 디자인 방식 그대로를 로안에서는 늘 패턴에도 그냥 인쇄물에 사용을 해요. 보시면 요즘 트렌드는 이제 보는 사람이, 패턴을 보는 사람에게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많이 패턴을 적는 편이에요. 보시면 항상 차트가 있어도 written instruction이 따로 있고 사이즈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트를 다 읽지 않아도 written instruction에 내 사이즈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좋게 섹션을 나누어 놓고 이렇게 친절하게 된 패턴들이 많은데 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툭 던져 툭 니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작업을 하면서 너무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했던 게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차트가 정말 자잘하게 여러분들 칸세 가면서 떠야 되는 그런 거 아시죠? 사이징도 친절하게 사이징을 다 따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커다란 거 하나에다가 사이징을 다 그냥 끊어놨어. 옛날 방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 칠해가면서 칸 나눠가면서 칸 세가면서 이렇게 뜨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이 너무 없이 앞에 그냥 앞면만 딱 보여주는 차트만 있는 것들도 수두룩해요, 로안 패턴은. 그래서 뜨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불친절해. 그래서 눈이 아프다는 거. 필수로 그 차트 리더가 필요한 패턴이에요. 로안을 뜨실 때는. 그 차트 리더가 없으신 분들은 앱도 있어요. 그 로 바이 로 보여줄 수 있는 앱도 있고, 이 앱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앱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앱도 있고, 근데 이제 저가 사용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이렇게 길게 된 거를 양쪽에 자석이 있는 거기다 띄워놓고 철판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한 칸 하면은 밀어서 그 다음 칸 이렇게 해놓는 그 방식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줄끄쿠. 줄끄면 근데 좀 지저분하잖아요. 줄끄쿠도 많이 하긴 하는데, 줄끄쿠 보신다든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불친절하다. 근데 좀 뭐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방법 있죠. 요즘에 나오는 요즘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친절한 패턴을 보시면은 저 아덴트만 해도 패턴에 어떻게 해라고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아마 저 패턴 자체는 중급이었지만 인타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패턴을 처음 보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저 워크샵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스트럭션이 없지만 이미 다 다뤄본 내용이에요. 줄무늬 안에 인타샤 뭐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요거가 섹션이 조금 더 나누어져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색깔 배합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색깔 한 개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패턴 이름들이 전부 다 노르웨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기 R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가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의 이름이고 RE가 독수리란 뜻이래요. 노르웨이 말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번 디자인 이름은 다 노르웨이에서 흔하게 불리는 이름, 사람의 이름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순이, 철수, 명수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여러 나라 이런 디자인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런 모양을 보고 많이 끌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의상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쁘거나 이렇게 막 뜨고 싶은 그런 게 딱히 있다기보다 어떤 뭐랄까 영감을 줄 수 있는 듯한 뭔가가 있어서 이건 떠야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기원이 어디서 왔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쁘다고 생각 안 했던 디자인이지만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그럼 예뻐 보이는 거지. 거기에 내용을 자세히 알면 예뻐 보이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만들게 되고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런 채널들, 제가 보는 채널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이게 영어로 하잖아요. 사실 자막이 있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재밌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메이킹 스토리스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이제 저랑 협력 업체들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자막을 달아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근데 진짜 오지랖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 것도 자막을 시간이 없어서 못 달면서 남의 거를 자막을 달아준다는 게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 내 것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채널에 있는 것도 다 여러 나라 언어로 좀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못해도 영어만이라도 좀 자막을 넣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몇 개는 제가 영어 자막을 올리기도 해요. 파트너십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 거 프로모트 할 때나 이럴 때는.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게 시간이 느리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돼요. 맘만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영어 채널과 한국어 채널을 분리할까?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 그렇게 되면은 2번 찍어야 된다는 거. 내용을 나눠서 2번 찍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특혜 채널은 아닌데 제가 자주 보는 거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채널 이름 리지치라는 채널이에요. 리지치는 Liziqi 네, 중국 사람 이름이에요. 리지치. 핑잉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면은 네, Z가 핑잉에서 중국말, 그 영어로 쓰는 중국말에서 지읒 발음이 나요. 리지.
그리고 Q로 쓰는 게 치읓발이 나요. 그래서 리즈치. 중국어로는 이 사람 그 이름이 뭐 다르겠죠, 뭐. 그 성조가 있겠죠, 따로. 근데 어쨌든 영어로 적어놓은 건 리즈치라고 적혀 있는데,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런 류의, 중국에는 이런 류의 채널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채널이 있고, 약간의 뭐랄까, 그런 풍이라고 느껴지는 채널이 있고 늘 그런데, 이 사람 채널은 그래도 어쨌거나 오리지널리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 이 사람 첫 영상부터 100% 다 자기가 했다. 그런 얘기가 가끔 종종 그 채널엔 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다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채널인데, 제 생각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일수록 항상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치고, 이 채널에 제가 첫 영상을 본 거는 뜨개에 관련된 거였어요. 뜨개에 관련된 거. 이 사람이 그 양을 기르는 데를 가서, 여기는 이 채널을 보신 분 계신가요? 리즈치 채널? 혹시 뭐 나는 구독자다, 뭐 나는 영상을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 채널을 가면 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도 첫 영상을 그걸 봤는데, 양털을 잘라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산에 살아요. 산에. 중국에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문명이 닿지 않는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이 여자의 불우했던 과거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 여자가 산에서 이제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양털을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하듯이 본인이 농사지은 뭔가를 들고 가서 양털을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양털을 이제 여러분들 그 옛날 방식으로 이 털실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양털을 물에 씻어요. 물에 잘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털을 말려. 물기를 햇빛에 말린 다음에 요 털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양이 항상 깨끗한 풀밭에서만 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도 있단 말이야, 이 털 안에. 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을 자을 때 그 안에 불순물이 섞이니까 일일이 그걸 손으로 골라야 돼. 뭐 물론 공장에서 하는 것들은 기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옛날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손으로 그 일일이 다 고르는 거거든요. 골라서 그 카딩이라고 하는 그 빗이 있어요. 빗처럼 생긴 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스피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해요. 뭐 스피닝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드럼도 필요하고 카딩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시겠지만, 일단 그냥 손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면은 이 카딩이 필요한데,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개나 이런 고양이 그 털 비껴줄 때 보면은 옛날 식으로 나온 빗을 보시면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손잡이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빗으면은 죽은 털이 빠지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쇠로 된 그런 그 네모난 빗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요새는 이제 동물들이 그걸로 하면은 털이 막 빠지니까 엉켜가지고 아프다고 실리콘으로 된 빗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옛날에 그 개빗 보면은, 개빗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자형이 있고 네모난 거 있잖아요. 뭐 동물 키우시는 분들 요새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고양이도 빗질 하니까. 근데 네모난 거, 그거처럼 생겼어요. 카딩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개 털이든 고양이 털이든 무슨 털이든 카딩을 하면은 다 실을 자를 수 있어요. 뭐 토끼도 가능하고 털은 다 돼. 근데 이제
그걸 말린 거를 그 불순물을 제거한 걸 가지고 그 카딩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뭉쳐진 털을 얹어갖고 요거 이렇게 빚는 거예요. 그 빚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파이버를 고르게 펼치는 거예요. 이제 안에 섬유질이 있잖아요. 이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실을 자으면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뻣뻣해. 요거를 가닥가닥을 나눠서 이제 큰 공간에 펼치는 거죠. 그걸 카딩이라고 해요. 근데 조금 더 큰 공간에 하려면 주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걸 여러 번 해주면 결이 여러 번 쌓이면서 그 안에 이제 이 섬유층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섬유에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연 섬유를 좋아하는 이유 늘 얘기하잖아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모든 동물의 털에는 가시처럼 다리가 달렸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가시처럼 된 게 그 끝과 끝이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잡게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이 여러 번 나누면 이게 길게 섬유질이 길게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닥이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카딩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공기가 안에 들어가도록 카딩을 해서 이 부드러운 층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고 섬유를 이렇게 말면 눈을 이렇게 쌓은 것처럼. 왜냐하면 양털이 하얘니까. 뭐 물론 양이 꼭 흰색만 있는 건 아닌데 걔가 가지고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양은 흰색이었어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롤을 만들면 그 롤 끝을 이제 이렇게 싹 잡아 당기면은 카딩을 한 섬유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섬유의 다리들이 서로 이렇게 탁 갈고리처럼 서로 잡히는 성질 때문에 되게 길게 나올 수 있는 섬유질이 계속 길게 서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카딩을 하는 거야. 만약 카딩 안 하면 탁 당기면 톡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롤을 된 거를 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빼면은 털 뭉치가 숑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 끝을 스피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아주면 그게 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요 과정이 카딩을 하고 나서 섬유층이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꼬임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고 요 플라이들을 같이 반대로 꼬우면 스피닝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꼬은 것들을 반대로 꼬우면 그게 플라이 안이 되는 거예요. 꼬임이 서로 같이 꼬이면서 반대로 같이 꼬이면서 두 가닥이 연결되는 거죠. 더 굵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가 털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용하는 스피너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시아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피너들 있죠. 스피너들 보면은 손으로 하는 거 말고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는. 요즘에는 그 타입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피닝하는 그 스피닝 휠도 타입이 여러 가지, 뭐 싱글 휠 있고, 뭐 더블 휠 있고, 뭐 일렉트릭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더블이에요. 옛날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발판 하나 큰 거를 두 발을 다 올려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 한 개짜리도 아주 옛날 건 한 개짜리도 있어요. 한 개를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스타일. 근데 이제 따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양발로 하는 것도, 요새는 양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옛날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새 스타일. 왜냐면 요새 사람들은 옛날 스타일로 하는 하나 이렇게 같이 양발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스타일 멋있어요. 되게 스피닝 휠이. 영국 거 같은 거 보면은 몇천 불짜리 그런 거 보면은 방에 하나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데 막상 스피닝 해보시면은 힘들어. 이게 발이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건 힘들고 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무게랑 이 리듬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새 나온 것들은 트래블러용이라고 이렇게 양발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페달 밟, 자전거 밟듯이. 그런 거는 현대 사람들한테 더 익숙한, 자기가 자전거 밟듯이 하는 게 그게 편해요. 예, 멋은 없는데 편해.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서 스피닝 할 수 있고, 그냥 간이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스피닝 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피너 돌려갖고 하는 거 있죠.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걸로 하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도 이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한국에 말고 그냥 한국에 가지고 오려니까 한국에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그 자잘하게 이게 부품이 가끔 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아니면 늘어질 때가 있어요. 이 고무 벨트나 이런 게. 여기는 고칠 데가 없잖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집에 놔두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전자를 사야 돼요. 일렉트릭. 그냥 전기 모터로 되는 거. 세상 편 세상.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게 드럼을 많이 못 꼽는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보통 할머니들은 일렉트릭을 많이 써요. 중고로 사서도 많이 쓰고. 왜냐면 밟고 앉아서 막 삐걱거리고 이러면 허리도 아프고 몸 삭신이 쑤시고. 근데 이제 전동은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요만한데 그냥 올려놓고 징 하면은 드럼에 저절로 감기는 이제 굵기만 자기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그런 스피닝 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야. 옛날 그 아시아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 그 나무로 만든 거 있죠. 그 배틀이라고 하나?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건 처음 봤어. 그 채널에서 그런 거는 처음 봤어. 한국에서도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한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그런 기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 것도 난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그걸 처음 봤어요. 옛날 방식으로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런 게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실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실을 이렇게 우리 타래로 이렇게 감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니티노티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십자로 이렇게 틀어진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걸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꽈서 니티노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타래를 막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완전 옛날 방식. 여기 이 팔 이용해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감아서 꽈서 탁 당기는 방식 있죠? 그렇게 해서 타래를 만들어요. 이만한 바구니에 가득 만들 가득. 와, 그걸 혼자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 상상만 해도.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걸로 망토를 만드는데 레드 라이딩 후드 망토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빨간 망토 어린인가? 그거 나오는 이 빨간 망토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같은 걸 만드는데 방식이 너무 재밌어. 이게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처음 본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빙이랑 소잉을 결합한 형태의 공이야.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아마 바구니 만드는 데서는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위빙으로 아이코드 형식의 어떤 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로 이 돌린 부분을 고정시켜서 바구니를 만드는 공예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의상을 만들 때 그런 스타일을 쓰진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것들이나 아무리 옛날 거라도 그런 스타일을 보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이 털을 이제 길게 만든 걸 위빙 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크라미 하듯이 이런 줄에다가 걸어가지고 이거를 마크라미 하듯이 이걸 다 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서 매듭을 쫙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염색을 또 해. 염색을 하는데 염색도 염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오디 있죠. 오디. 산의 오디? 오디를 직접 채취해서 또 삶아서 거기다가 또 명반 넣고 산 넣고. 왜냐면 이제 진짜 염색하시면은 이제 그 염료를 세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반이랑 산을 같이 쓰는 것 같아. 보통은 동물성 섬유에는 산성을 써요. citrate, 산성을 쓰고, 식물성 섬유에는 명반을 써요. 명반을 쓰는데 이 사람은 2개 다 사용하더라고요. 명반도 빻고 산도 넣고. 근데 설명은 없어. 근데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커다란 포트에다가 그걸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염색을 탁 한 다음에 약간 포도물, 오디니까 포도물 같은 걸 탁 해가지고 매듭을 막 지어서 그 다음에 그 매듭을 원래 자기가 있던 그 망토 있죠. 망토를 판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그 매듭을 쫙 깔아서 이 모양대로 자르는 거야. 난 그런 건 또 처음 봤는데 하여튼 모양대로 잘라요. 약간 그 서잉 할 때 보면은 천 이렇게 대놓고 모양 만들어서 재단하듯이 그걸 잘라서 그 다음에 그 엮인 가닥을 실로 또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꼬맨 다음에 재단한 쪽으로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앞판 만들고 뒷판 만들면 이제 후드를 만들 거니까 앞판 만들고 뒷판 만들면 어깨선 있는 데를 꼬매면 옷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만들 거면은 여기에 이제 삼각형 두 개를 포개서 똑같은 방식으로 포개서 심을 딱 꼬매버리면은 모자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 과정이 나와요. 무슨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쓰고 나와요. 말만하게. 근데 진짜 나 그거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봤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뜨기 채널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아시아권의 옛날 방식으로 하는 채널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생활하는 뭐 요리, 뭐 재료, 천연 재료들 뭐 가져다가 뭐 하는 거, 뭐 대나무 가져다가 뭐 가구 만들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농사 짓고 이런 거 나오고. 근데 보면서 너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혼자 다 할 수가 있을까? 엄청나다 이러면서 보면서 지쳐. 보면서 그 일하는 그 작업량을 보면은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 보면은 계속 보게 되는 거라서 근데 또 웃기는 게 그 비슷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거에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경우는 그 채널에 있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좀 영감이 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공예 부분에서는. 요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리도 꽤나 많이 하더라고요. 요리는 그닥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공예 부분은 재밌는 게 좀 몇 가지 있었어요. 전통 공예 잘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뭐 붓글씨 활자 새기는 거 있죠? 활자를 새길 때 그 목판을 파잖아요. 목판을 파는 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이를 만든다든지 그 나무 껍질을 끓여서 빻아서 종이를 만든다 뭐 이런 거 되게 신기한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리지치 재밌고, 그거 말고 또 비슷한 게 남자 채널이 하나 있던데 샤오 뭐였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샤오 뭐였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목공예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목공예도 재밌는 거 많던데 제가 채널 이름 나중에 정확하게 알면 그 샤오 뭐였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몇 가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영어권 아닌 거 중에 스페인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 뭐 니팅 채널 찾아보신 분들한테는 스페인 채널들이 보면은 되게 대부분의 많은 그 채널들이 코바늘 채널이 되게 많아요. 스페인 채널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 그 아는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이름 있는 디자이너 중에 그 호이 로카텔리라는 디자이너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페인의 그분 어디서 인터뷰가 나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스페인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의 그 니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그 산업이 죽은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 뜨개 하시면서 들으시느라고 댓글이 없는 거죠? 보니까 스페인에는 예전에 그런 공예가 굉장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자면 전통 공예가 되게 성행한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 수입 수출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경제의 성장, 이런 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 내용은 어떤 나라든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대량으로 뭔가 물건이 들어왔을 때, 설거지요. 대량으로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고품질의 뭐 어떤 물건이 나오고 있었던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수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페인이 아마 그런 이유로, 그 호이 로카텔리님 인터뷰에 보면은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뜨개질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예, 꼭 뜨개질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공예라는 거가 학교의 어떤 그 특별 활동처럼 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재료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게,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에 있는 산업이 죽었겠죠. 죽고 나서 그게 다 장악을 하고 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고품질의 물건이 들어왔으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가의 저품질도 많이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먹은 거지, 밖에서 들어온 어떤 것들이. 그리고 어떤 한쪽이 너무 우세하게 경쟁 상대가 못 되다 보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산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공예를 안 하는 거예요. 값어치도 없고. 그리고 공장에서 더 싸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스페인 브랜드, 옷 브랜드들 보세요. 막 공장형으로 나오는 것들. 요새는 옷도 뭐 몇십 년씩 뭐 입고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유행 따라서 다 한 개씩 입고 버리고 뭐 이럴 옷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 이제 예전에는 만들어 입었을 때가 더 쌀 때도 있었고, 아마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때는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만 해도 우리 엄마 세대에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그 바느질도 할 수 있었고 뜨개질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아직도 한 켠에는 있거든요. 집에 보면은 물론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집에는 이제 할머니 쓰시던 옛날 재봉틀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그때는 일제였나봐. 근데 이제 까만색인데 난 사진에서 보는 거 같은 그런 낡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발로 이렇게 빅토리안 스타일처럼 철제로 막 이렇게 된 엄청 희한하게 생긴 게 발로 밟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할머니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세대도 그런 공예를 조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뜨개 들고 어디 가시면 뜨개질 하는 사람 주변에 봤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뜨개질 하는 사람 보신 경험 많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있던 호주에도 예전에는 30년 전 얘기야. 30년 전 신가 전에 신가였을지도 몰라. 일본 거지만
지금도 싱어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싱가라고 안 써있어요. 이게 일본 거 같아요. 옆에 되게 지워진 상표 같은 게 적혀있는데 일본말 같아요. 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할머니 세대는 전쟁을 겪으신 세대였기 때문에 아마 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일본말도 어느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 어렸을 때는 독립 전이었나 보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가 맞나? 전쟁 바로 전 그때는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때는 이제 옷을 만들어 입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고 스페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호주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30년 전에는 종종 지하철 타면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뜨개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주에 가서 지하철 타잖아요. 30년 전 얘기야. 이건 30년 전. 책 들고 있어요. 책. 지금은 아마 폰 들고 있겠지. 근데 한국처럼 폰을 많이 들고 있진 않아요. 한국에는 와이파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무제한 쓰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폰을 볼 수 있는데 해외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한국만큼 인터넷망이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무제한을 쓰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워낙 가격이 비싸고 집에서야 와이파이를 쓰겠지만 공공장소에는 무료 와이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지 않는 이상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을 밖에서 하기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까지 빠른 편이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돼.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럴걸요? 한국만 이럴 거예요 아마. 그게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보안의 이유로도 공유기 암호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쇼핑센터나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은 무료 와이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진짜 급한 일 있으면 무료 와이파이 어차피 못 써.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엔 이렇게 뜨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스페인에는 그게 이제 그 호엘 로카텔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세대 때 그게 한꺼번에 많이 그런 공예라든지 이런 게 도태가 되고 지금은 보기가 드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스페인에는 이런 공예 산업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스페인 채널을 보시면은 이 나라의 40대 그러니까 30대도 아니야. 40대 50대인 사람들이 운영한 채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운영한 채널을 보시면은 그 굉장히 스타일이 또 영어권에서 못 보는 스타일도 많아요. 되게 뭐랄까. 그리고 스페니쉬도 사실 대부분 코반을 하시는 채널은 숫자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은 거기 웬만한 용어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손을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방식을 얘기해주는 채널이 저는 주로 많이 보는 채널.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채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만드는 채널은 보질 않아. 저는 그냥 이제 어떤 방식을 자기 방식을 이야기하는 채널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스페니쉬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간혹 이제 짤막짤막하게 밑에 영자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나 그분 채널 이름을 잊어버렸네. 할머니하고 딸이 나오는 채널이 스페인 채널인데 그 할머니가 한 60대 70대 돼 보이고 딸은 한 40대 이렇게 돼 보이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하는 내용을 딸이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콧바늘을 주로 보여주고 가끔 대바늘도 하긴 하는데 그걸 보면은
영어권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코반을 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또 러시아권은 대바는 채널이 많아요. 대바는 채널 제가 보는 것 중에 물론 코바늘도 있겠죠. 있겠는데 되게 빠르고 엄청 빨라. 슉슉슉슉 지나가 영상이. 근데 보면은 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걸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러시아권 사람들만의 또 독특한 무늬. 그걸 날씨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날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편물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영어권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모양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공방전 채널에서 뜨개질 빨리 하는 그 컨티넨트 스타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강조해서 말하지만 어떤 스타일이 빠른 니팅이라고 말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한테 왼손잡이는 불편해, 왼손잡이는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하나의 방식이 어떤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얘기할 때 그 기원을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나 다름없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 아메리칸 스타일을 영국에서 처음 봤을 때, 영국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에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황금기일 때 이 뜨개라는 것이 영국에 소개된 그 당시에 이 아메리칸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컨티넨트 스타일을 많이 뜨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유한 그 당시엔 경제적인 그 성장 속도가 처음에는 영국이 강대국이었잖아요.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경제적인 성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공예를 가지고 넘어갔던 사람들이 봤을 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긴 되게 전통을 중요시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거를 고수하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유행, 동경, 여긴 빠른 거,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함 이런 것 때문에 그 컨티넨탈 스타일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아메리칸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건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다른 어떤 한 가지보다 우수하거나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이리시 니팅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시면은 또 다른 방식의 그죠? 새들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한 손만 움직이는 스타일의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뜨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스타일이 빠르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조금씩은 할 줄 알아도 자기한테 손에 익은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택지가 넓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두루두루 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이럴 때에도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왼손, 오른손의 게이지 차이가 심한 사람이라도 그걸 이용해서 다른 바늘을 이용했을 때 또 다른 게이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편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꼭 뭐 더 좋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속도 문제에 있어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유독 한국 사람만 한국 채널을 보시면 그 빠름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채널에서는 빠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떤 니팅 스타일 얘기할 때 다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빠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이렇게 하고 저런 방식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른 걸 보여주기는 해도 이게 이거보다 더 빨라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빠른 게 좋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빠를 필요가 없어. 제 생각도 그래요. 빠를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빠르고 싶으면 수평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이 뜨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덕은 느림의 미학인 거예요. 느림의 미학. 손으로 만드는 수평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왜 손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편함이기도 해요.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간편함인 거죠. 왜냐하면 수평기는 수평기 자체를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 하나에 실만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뜨개질은 뭐 얘기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다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편함. 대신 어떤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게 조금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 공예를 계속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 사람이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건가?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근데 이제 그 빨리 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처음에 몇 년간은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근데 이게 많이 샘플을 만들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기의 속도는 정해져 있구나를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본인이 가장 빠른 속도에서 더 빨라질 수는 없어. 어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최고 스피드 이상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빠른 거 가지고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은 작업 시간을 얘기해요. 보통 이제 샘플러들은 작업 시간으로 작업량을 따지지 이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터는 뭐 40시간, 뭐 가디건은 그러니까 뭐 스웨터는 한 36시간, 가디건은 48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기장에 따라서 뭐 몇 시간 이렇게 보편적인 속도에서 그 정도 작업량이면 요게 나온다, 이 시간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시간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그냥 샘플러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빨리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많이 실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빨리 하기 위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느려요. 중간에 계속 풀고 계속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자꾸 적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뜨개질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표는 빨리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목표여야지, 몇 시간 안에 저거를 완성해야지는 목표가 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목표를 바꾸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이 실력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내 시간대가
일반적인 샘플러의 시간대랑 비슷한가 보시려면은 작업량을 보시면 돼요. 48시간 안에 이거 하나가 나오는지. 이 48시간이라는 하루를 얘기하는 게,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뜨개를 잡고 있는 시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뭐 4시간, 4시간. 이걸 다 합한 시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서론이 잠깐 길었는데, 아까 그 러시아권 얘기를. 지난번에 컨티넨탈 니팅이랑, 그때 노르웨이지언 니팅을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컨티넨탈 니팅하고 노르웨이지언 니팅하고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오른손 잡이들은,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쥐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니트 스티치는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펄 스티치를 보자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이 뜨는 거가 똑같이 보이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지만 제가 뜨는 방식은 조금 일반적인 뜨개랑 살짝 틀려요. 잡는 방식이 보통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 뜨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약간 이제 그 기계 보면은 이게 위에 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대고, 보통 이 오른손에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움직일 땐 이걸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무릎에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를 들고 하면은, 왼손을 움직여요, 왼손. 요거는 가만히 있고, 요 상태에서, 왼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손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동시에 이렇게 가면서 이 손이 앞으로 살짝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는 거리는 짧고 그래서 이게 약간 기계처럼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렇게만 넘기면 계속 떠지는 모양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니트 스티치도 그렇고, 니트 스티치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손목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목이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샘플 작업 이만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손에 무리가 그만큼은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손목을 안 움직여. 이게 꺾이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 자세를 들고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여기 꺾여 있으니까 손목이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 힘줄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뜨개를 하시는 분은 손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손 운동은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감고 이렇게 압력으로 압을 이렇게 주어서 여기 근육을 항상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손목에다가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압을 줘서 여기 근육을 항상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뜨개 오래 하고 나면은 스트레칭 꼭꼭꼭 해주고, 왜냐면 손이 건강해야, 그죠? 손이 건강해야 뜨개도 오래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뜨는 방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컨티넨탈 니팅에 이어서 컨티넨탈 니팅 지난번에 제가 뭘 보여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시면 아마 제가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오는 일반적인 컨티넨탈 니팅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손을 앞으로 당기는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르웨이지언 니팅에 보시면 노르웨이지언 니팅과 컨티넨탈 니팅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거리에 있어요. 이 바늘과 실을 잡는 거리. 컨티넨탈 니팅은 그 코바늘을 하듯이 여기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항상 바늘에서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뜰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져가서 이거를 이렇게 걸면, 그죠? 거리를 움직여야 돼요. 거리를. 그래서 이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컨티넨탈 니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보통 노르웨이지언 니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붙여.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붙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스타일로 뜨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요게 말하자면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펄 스티치를 할 때, 근데 이제 러시안 스타일은 똑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요걸 앞으로 가져와서 보이죠? 앞으로 가져와서 이걸 뒤로 넘겨요. 요게 러시안 스타일이랑 이건 붙이고 있고 러시안 스타일이랑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예요. 러시안 스타일은 이렇게 그 다음에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은 이게 뒤에가 있어요. 이 월킹 얀이 뒤에 가서 이렇게 잡아서 넣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러시안 스타일을 뜨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앞면에 가면 니트 스티치를 뜰 때 보시면 러시안 스타일로 뜨면 코가 니트 스티치 뜰 때 반대로 껴져 있어요. 반대로 보이죠? 요거를 뜰 때는 여기를 뒷실에 넣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러시안 스타일도 이 손을 이쪽 바늘에서 떼지 않아. 이게 굉장히 큰 컨티넨탈 니팅이랑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러시안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가 요 거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거리가 있어서 움직임이 크잖아요. 봐봐요. 이게 들어가서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면은 바늘의 거리가 그만큼 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 스타일은 조금 느려요. 여러분들이 속도를 그렇게 중요시 하신다면 근데 대부분의 러시안 니팅 하시는 분들, 노르웨이지안 스타일 뜨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속도 조금 빠르신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리가 짧아요. 바늘을 움직이는 거리가. 왜냐면 여기서만 움직이니까. 확실히 그렇게 했죠.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아까 이거는 지금 여기 코가 제대로 걸려있는 게 보이죠? 요거는 아까 노르웨이지안 스타일로 떴을 때는 코가 제대로 걸려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안 스타일로 뜬 거는 반대로 걸려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차이에요. 코가 돌아가는 차이.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아까 내가 코를 돌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뒤로 돼 있는 게 보이죠? 스티치가 뒤로 여기. 그리고 그 아르네 컬러스 채널을 가서 보시면 그 아르네라는 분이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을 뜨세요. 요걸 뜨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감각을 얘기를 많이 해요. 니팅을 할 때 이게 실수하기가 가장 적다. 왜냐하면 코를 찝어낼 때 이 바늘이 손을 찌르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컨티넨트 스타일이랑 어메리칸 스타일의 차이점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신 요 내용, 그러니까 러시안 니팅이랑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펄 스티치가 가장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니 스티치는 사실 그닥 다를 게 없어요. 뭐 컨티넨탈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안 스타일이나 노르웨이지안 스타일이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이 거리 이렇게 두고 바늘 밑에 왼손을 받쳐서 그리고 코가 들어갈 때 여기 거리가 짧다는 거. 그리고 코를 픽할 때 이게 감각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코를 픽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봐야 되죠. 근데 그 노르웨이지안 스타일 니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감각이 손이 닿여 있기 때문에 코를 픽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픽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이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가 바늘이 닿이는 느낌. 이렇게 픽했을 때
느낌이 나니까. 그죠? 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뜨개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이제 이 뜨는 스타일, 속